오늘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네, 일단 큰일 났어. 윤석열 일가 얘기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조금 국뽕차 잘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지표에 대한 소식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뉴스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급여 소득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이거를 이제 뉴스로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소득 분배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대폭 감소했다. 2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간한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노무현 정부 평균 60%, 이명박 정부 60.3%, 박근혜 정부 62.1%에서 현 정부 64.9%로 지난 3기 정권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특히 2010년과 비교하면 58.9%에서 2020년 67.5%로 8.6%포인트나 올랐다. 이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지표도 좋아졌지만 이제 노동소득 배분, 그러니까 소득이 분배가 된 게 많이 됐다. 그러니까 계층 격차가 좀 더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일단 그 고용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늘고. 수입 중에 노동을 통한 보수로 고용자로서 받는 보수의 비중이 현재 68%까지 늘어났다는 거는 그동안 이제 자영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배당 소득이라든지 사업 소득에 비해서 노동 소득이 이만큼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이제 노동 소득의 질이 좋아졌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고용 지표도 늘었지만 노동으로 받아들이는 수익률도 같이 늘고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들 같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는 노동에 대한 산업 비중 포션이 굉장히 낮아요. 제조업 포션이. 우리나라는 거의 5대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90%, 일본 같은 경우도 80%가 서비스업에서 그 GDP들을 다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산업 현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도 불안하지만 임금도 불안해요. 일하는 만큼 또는 시간제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일자리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경기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면 무조건 자르거든. 그렇죠.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서비스직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그렇죠. 입었죠. 예, 식당이라든지 접객업소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수입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 줄어든 포션에 비교했을 때 요 과정 중에 지금 노동 안에서의 질적 효과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안전이 아니고요. 세이프티가 아니고 안정적으로 오래 근무할 수 있고 좋은 조건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상에서 이뤄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정부는 그런 게 없었어. 그렇죠. 그래서 팬데믹만 풀리면 훨씬 더 이 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걸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 창업이라든지 자영업을 신규로 해서 파산하는 비율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할 거 없으면 닭집하지 뭐. 근데 이게 제일 위험한 얘기거든요. 진짜 제일 위험한 정말 위험한 네. 얘기예요, 그거. 그래서 이러한 방식대로 묻지마 창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창업하고 망해버리는 그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자면 이제 어떤 사회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그런 거 아니면 고용시장 안에서 이 사람들을 충족해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또 하나의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공유 경제라고 불리는 파트타임 그 노동자들의 숫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알바로 오토바이 야간 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게 주업이 돼버리신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이건 좀 좋지 않은 결과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플랫폼 사업이 발전하게 되면 언젠가 수용을 해야 될 인구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인건비를 운영하는 분, 인건비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도요, 이거 오래 끌고 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결과적으로 다 기계화하거나 자동화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오토바이 배달직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받는 거예요, 대우를.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오토바이나 이런 그 직접 배달하시는 분들이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 품귀 현상이거든요. 인력들이 없어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받는 편인데, 반대로 이제 인력이 안정화되어 있는 택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택배비 많이 올려줬다 막 이렇게 그 얘기 하잖아요.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도 뭐 2,500원에서 3,500원, 막 그 고기 같은 경우에는 4,000원까지도 택배비를 더 얹어주고 있거든요, 빠른 배송을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택배비를 이렇게 가져가도 결국은 그 일을 하는 지임 노동자들의 인건비 수준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택배 한 건당 수수료가 750원까지 내려가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2,500원짜리 3,500원짜리 택배 하나를 갖다 놓으면 내가 750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 안에 자기가 운영하는 밥값, 기름값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녀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이 500개를 해봐야 얼마겠어? 한 35만 원 좌우 되는데 밥 먹고 기름 넣으면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끝까지 일을 하는 죠.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적절한 방향에서 이거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줘야 돼요. 회사가 스스로 이걸 올릴 적은 아니거든요. 안 올리죠. 그냥 경쟁을 해놓고 지입 차량 들어올 사람 들어와. 그러면 알아서 경쟁 때문에 자기가 단가를 1,200원까지 올라갔던 거를 스스로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노조도 못 해요. 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힘들죠. 노조원들 같은 경우는 1,000원, 1,100원 이렇게 받는데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라서 750원이라도 합계 이러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택배 노동자 관련해가지고 파업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지역 영업소나 이런 데서 계속 파업이 일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물류 배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저희 송작가 TV몰도 좀 그런 걸 겪고 있는 중에 겪고 있는 과정인 건데, 저희는 감수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적절한 업종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중소기업 창업이 늘었고 근로자들의 수가 늘었고 취업률이 늘었고 평균적인 노동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점은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많다는 거. 그리고 이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아가게 되면 반드시 대기업하고의 플랫폼 사업이 부딪히는 경향이 생겨요. 지금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만들어내는 게 다 대기업이 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중소기업들은 다 직접 고용을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접 얼마 받을래? 이거 주면 되겠니? 라고 개별적으로 알고 합의가 가능해. 근데 대기업들은 항상 중간에 이런 인건비 부분의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관을 집어넣어 갖고 중간에서 이걸 따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좀 불편하고 약간 껄끄러운 부분이니까 다른 회사에, 중간 회사에 넘겨버리는 거잖아요. 책임을 떠넘기는. 떠넘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임금의 책임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위험에 대한 책임까지도 같이 그쪽으로 떠넘겨버리는 심지어 거예요. AS 파손 이런 거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떠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질적 개선을 위해서라고 하면 시스템 플랫폼 자체를 직접 선볼 수 있는 이재명 같은 실무자가 그렇죠. 그렇죠. 관여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재용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이 돼버렸네.
이재용 등 6개 기업 대표. 참, 어떻게 기사를 써도 이렇게 쓰는지. 아니 나는 이 기사 찾으면서 이재용 이름만 거의 이제 제목이 다 들어갔더라고요. 심지어 되게- 이재용은 소속도 안 쓴다? 나는 되게- 이재용만 간 줄 알았어. 지금 너무 웃긴 게 저는 문 대통령은 그냥 문이라고 쓰는데 이재용은 이재용이야. 이재용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심지어 소속도 안 쓰고 직위도 안 써. 이 사람은 부회장이야, 지금. 근데 사람들이 다 아나 봐요. 네. 네. 아무튼 청와대에서 6개 기업 대표하고 오찬을 했는데 이름은 이재용 뿐이에요. 아. 여기 보면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최정우, 이건 포스코고요. 구현모, KT까지 쟁쟁한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다 와 있는데 네. 제목은 이재용만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재용 이재용 등 네. 나머지는 등이에요. 나머지 등들이 되게 화났을 것 같아요. 보세요, 이거 서울신문인데 대박. 이거는 아까 뉴시스인가 그랬고 일자리 늘려 청년 힘 대달라 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재용 경제 보탬 될 것 화답. 헐. 거의 와. 둘이 단독 회담이야. 아니 잠깐만 이렇게 되면 그 등에 속하신 분들은 굉장히 열받으실 것 그리고 같은데요. 등들이 매출 포함하고 고용 효과 포함하면 삼성보다 훨씬 커요. 나이도 많고 일단 기본적으로. 딴 데는 다 회장이야. 재용이 부회장이란 말이야. 등 여러분 참으시면 안 됩니다. 등 여러분 예, 참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노래 제목 올려주시네. 너만 보인단 말이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등들의 반란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등들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죠. KT도 창업 위한 일자리 창출 얘기하고 있는 거고. 포스코도 이제 뭐 빅데이터 같은 거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포스코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북한 쪽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회사 둘이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예요. 왜냐면 포스코가 북한에서 있는 지하자원을 제일 먼저 써줘야 됩니다. 그렇지. 네. 아. 철강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네. 자원들을 써줘야 되고 히토리도 포스코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가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야만 남북교류가 잘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포스코를 응원하는데 등 취급을 받았다. 근데 이게 왜 했냐면 청와대가 이제 청년 일자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청년 희망 온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기업들한테 채용을 좀 많이 해달라, 청년들 채용을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온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미 일자리 만드는 그 사업들은 정권 초기부터 계속 해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왜 새롭게 청년 일자리 고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들이 앞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류의 취업이 없었는데 북한에 가서 공정관리를 하든지 히토리 추출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들이 필요한 거야. 그것도 지금 있는 전기, 전자, 자동차, 철강, 통신 부분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과 고용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라는 당부가 갔을 거예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안 나오는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안 나오고 네. 뭐라고 해야 되겠냐면 6개 기업, 그러니까 KT를 시작으로 삼성, LG, SK, 포스코, 현대차 요 6개 기업이 내년부터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총 17만 9천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새로운 일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남북 경협도 있을 거고, 그다음 해외 국가들하고 연계는 우즈베키스탄부터 좀 많잖아. 스페인도 이거 막 널려 있잖아. 자, 이런 쪽에 진출해갖고 일해야 될, 부분이 청년들.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MOU와 청사진들을 제공하면서 여러한 인력들에 대한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인력 양성을 해주시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렸다는 거지. 임기 말년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열일하시는. 이렇게, 예, 진짜 이렇게 끝까지 열일하시는 대통령 정말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옛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얘기도 없이 청와대 불려가 가지고 밥 얻어먹고 일자리 20만 개만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누실래요? 5만씩 나눠 가지실래요? 뭐 이런 거였단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정주영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경유 청문 뭐라고 하니까 우리도 제발 좀 분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게 하도 뜯어가니까. 네, 하도 뜯어가니까. 그래서 결국 기업들이 어떻게 했냔 말이지, 전 정권에서. 멀쩡히 있는 애들 자르고 계약직으로 돌린 다음에 새로 재고용하고 그거 갖다 보고서 냈어요. 이번에 새로 신규로 했습니다. 그 앞에 자른 건 보고 안 하고 계약 해지한 다음에 신규로 계약 새로 해갖고 새 일자리 만들었습니다. 냈고 그걸 통계를 해갖고 우리 이만큼 새 일자리 만들었습니다. 라고 발표했는데 실업자는 그대로야. 분명히 추가 고용을 했는데 요런 악순환을 우리 정부는 만들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아니 문득 사진을 봤는데 대통령 옆에 이재용이 너무 환하게 웃고 너무 밀착마크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진에도 보면 또 여기도 있거든요. 항상 여기 옆에 이제, 밀착 마크예요. 항상 이재용이 항상 이러다가 차기에 출마하겠어. 아니 제가 예전에 유튜브로도 본 적이 있는데 이재용이 직접 이제 자기 회사 막 설명하면서 그렇게 밑에 누가 댓글을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성덕됐다고, 성공한 덕후 같다고, 표정이 너무 좋아한다고, 이재용이 대통령을 너무 좋아한다고.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 보고 이렇게 자꾸 희망 가지지만 무서운 삼촌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은 비밀이에요. 왜 그러세요? 무서운 삼촌한테는 아니, 더 열심히 실무적으로 잘해야 될 거야.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 해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무서운 삼촌한테 얘기를 잘 해주지. 안 그래요? 그렇죠. 일단 지금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부터 쭉 잘해라. 그 그러니까. 마음 변치 말고 라는 얘기 하고 싶고요.